블라디미르 푸틴은 침울한 전승절 열병식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사 장비 없는 퍼레이드는 사실상 군사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굴욕은 그날 푸틴의 생각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굴욕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체면을 구겼다는 점입니다. 정말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이나 훔쳤던 것을 우크라이나가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점점 더 힘에 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기대했던 강력한 함성은커녕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나가는 초라한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지난 몇 달을 부끄럽게 돌아봤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대대적 봄 공세가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SW가 지적하듯이 현실은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의미 있는 작전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작전상 진전이 없다는 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가 몇 달간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얻은 것들은 너무나 심각한 손실을 치른 대가로 얻은 것들입니다. 다른 현대 군대라면 이런 손실을 보고 철수하고 재정비하고 아마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4개월간의 작전 끝에 2025년 8월에 토레츠크를 점령했고 41개월간의 작전 끝에 시비에스크를 그리고 2년간의 작전 끝에 2026년 1월에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과정에서 큰 인명 및 장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ISW는 러시아가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1개월 동안 주요 거점이 3곳뿐이라는 점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작전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훈련이 부족한 러시아군이 성과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줍니다. 한 마을이나 도시 점령에도 작전이 수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푸틴이 러시아군의 힘에 대해 품은 망상의 결과입니다. 이제 도네츠크 요새벨트를 보겠습니다. 4월 17일 키예프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에게 9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도네츠크 요새벨트가 무너져야 합니다.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가 이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의 공세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요새벨트에 대해 이룬 유일한 진전은 콘스탄티니브카에서입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2025년 10월부터 소규모 병력 단위로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그 침투 부대들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더 큰 러시아 공세의 발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9월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해야 하지만 벌써 5월 중순이 되었고 러시아군이 이룬 성과라고는 요새벨트 남쪽 끝을 간신히 건드린 것뿐입니다. 단언컨대 9월이 지나도 러시아는 의미 있는 진전을 못 이룰 것입니다. 러시아가 방어가 약한 도시만 상대해도 결국 요새벨트에서 병력을 오래 소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교착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굴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최근 몇 달간 그의 침공이 참담한 양상을 보인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그의 군대를 저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푸틴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푸틴이 러시아의 초라한 전승절 퍼레이드를 지켜보면서 그가 특별한 날을 위해 선언한 휴전이 자신의 굴욕을 막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푸틴은 틀렸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과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휴전 기간에도 싸움을 계속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런 희망은 끝났습니다. ISW는 휴전 기간 동안 전반적인 작전 속도는 감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비난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8,970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7,151건의 드론 공격, 1,173건의 포병, 박격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격, 그리고 12건의 지상 공격으로 나뉩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8일 오후 6시경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43대의 드론을 포함한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공격이 5월 9일 자정 이후에도 계속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게 당신이 퍼레이드를 지키려고 서둘러 애매한 휴전을 만든 결과입니다, 푸틴. 당신이 우크라이나가 당신의 의미 없는 휴전을 위반했다며 필사적으로 몰아세울수록 굴욕은 더 커집니다. 지난 몇 달간 부진했던 러시아의 작전과 우크라이나가 해온 일을 비교해봅시다.
12월 러시아는 2년 가까이 전투했지만 파크로프스크 점령에 실패해 고전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푸틴의 장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의 코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점령이 사실이었다면 작전상 의미 있는 진전이었겠지만 그 주장은 결국 러시아의 역풍이 됐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반격을 개시해 코피안스크의 대부분을 해방시켰고 푸틴의 군대를 무력화시키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수색 및 선멸 전술이 러시아의 침투 전략에 완벽한 대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2026년 푸틴이 더 큰 굴욕을 겪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힘든 봄과 여름, 공세 전 남부 점령지에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푸틴은 망연자실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2026년 겨울과 이른 봄 동안 우크라이나는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성공했으며 가장 최근의 해방은 4월 말 자포리자 서부 지역의 정착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에 고전하는 병사들이 도네츠크 요새선에 머리를 들이받았지만 그 전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반격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2026년 4월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입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순 116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며 그 달을 마무리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역침공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는 몇 달 만에 상황을 되돌렸고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6만 3천 명이 넘는 병력 손실을 치렀습니다. 푸틴에게는 굴욕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스크는 여전히 러시아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지역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5월 8일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임무를 계속하며 쿠르스크 지역에도 여전히 있다고 시르스키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분명히 하자 푸틴.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가 거둔 유일한 작전상의 성과는 포크로프스크에서였고 그 성과조차도 러시아가 수만 명의 병력을 소모한 2년간의 작전 끝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봄과 여름 공세가 시작되었지만 도네츠크 요새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적극적으로 밀리고 있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순위드 측면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여긴 쿠르스크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활동 중입니다. 전세는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승절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힘을 과시합니다. 2026년 퍼레이드도 그랬습니다. 푸틴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짧은 45분짜리 러시아 퍼레이드를 지켜봤고 전시 군사 장비가 없다는 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험이 커서 러시아는 장비를 우크라이나 내부에 둬야 했고 그래야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푸틴의 특별한 날에 참석한 세계 정상은 10명에 불과해 2025년 참석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푸틴의 가장 강력한 우방 지도자들 중 누구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에게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까지 동원해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힘을 보여줬지만 푸틴이 원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5월 9일 텅 빈 듯한 행진을 얼굴을 붉히며 지켜보며 지난 몇 달간의 굴욕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기록적인 속도로 영토를 넓혀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또한 푸틴이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여러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에는 여러 가지 불운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그 시작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하게 만든 문제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통신 문제입니다. 2026년 초 스페이스X는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러시아의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불법 단말기를 사용해 우주 기반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단말기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러시아의 전선 전체에서 통신이 혼란에 빠졌고 지휘소는 병사들과 연락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의 남부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직후 러시아 지휘관들은 잘못된 정보가 담긴 구식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병사들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푸틴은 이 통신 문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텔레그램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국내 통제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사용하던 또 다른 소통 수단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텔레그램 차단은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어 전선에서 정보 전달이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과 공격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남부에서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중계 드론과 위성 연결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애틀랜틱 카운슬이 지적했듯이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사용하던 시절에 통신 효율성을 되찾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통신 문제는 우크라이나 반격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푸틴에게 반격 대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겼습니다. 러시아는 봄 공세를 앞둔 몇 달 동안 도네츠크의 예비군을 모아 요새지대 공략을 준비해왔습니다. 예비군들은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포크로프스크로 진격할 때 지원하고 이후 요새지대 공격을 위해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기 시작하자 푸틴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은 원하지 않았던 선택을 강요받았고 모든 병력 배치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9월 도네츠크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헛된 시도로 우선순위 전선 지역에 병력을 파견합니까? 아니면 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고 우크라이나가 얻은 성과를 되돌리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까? 이것은 푸틴에게 진퇴 양난입니다. 전선에 집중하면 남도가 계속 해방되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근처까지 병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선에서의 공격이 약화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미 목격한 것보다 더 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푸틴에게 또 다른 굴욕이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상황의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러시아의 기록적인 병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자원병 모집을 앞지르면서 점점 더 인력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이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3만 5천 명 넘는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하루 평균 사상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여름이 올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통신 문제와 전력 분산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상자 발생이 러시아 최전선 공격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푸틴의 목표는 그런 공격을 감행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병사들이 그 영토를 지키면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진격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 군대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주 작은 영토조차 점령하는 데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 파블로 팔리사,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손실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그 손실이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많은 적을 사살 중입니다. 5월 9일 하루 동안만 러시아는 1,080명의 병력을 잃었고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총 사상자는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 모두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같은 날 82문의 화포전차 1대 장갑차 3대 그리고 370대가 넘는 일반 차량과 연료 트럭,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군의 평범한 하루였고 이것만으로도 푸틴에겐 굴욕입니다. 그는 한 세대의 러시아인을 희생시키지만 작전적으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통신이 마비됐고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주도하며 기록적 사상자가 푸틴을 굴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작전 강화가 모든 상황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ISW는 러시아의 공세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 군사장비, 병력을 대상으로 중거리 타격 작전을 강화한 것이 러시아군의 전역 내 공격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 중거리 타격 횟수를 3월에 2배로 늘렸습니다.
2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근접 후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근접 후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SW가 언급한 군수 지원, 이미 명령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휘소, 병력 집결지를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타격을 막아야 하는 방공망 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공세 강화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여파가 전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도네츠크에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서 모든 것이 폭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공격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공격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만큼이나 강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석유에 집중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문제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에는 러시아에 약 1000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2026년 3월에는 약 7000대로 늘어났습니다. 석유 정제소와 수출 거점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판매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대에 연료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명확합니다. 석유와 가스 이익이 줄면 러시아 전쟁 자금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보내는 연료와 석유 제품의 수송이 지연되거나 완전히 파괴될 때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원하는 진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도구를 잃게 됩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여러 문제들이 뒤섞인 혼란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합쳐지고 종종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고 상황을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할 수 있다고 말한 일들 중 그의 전능한 군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네츠크를 9월까지 점령하라는 선언, 또 이제 푸틴에겐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젤렌스키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요새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면 최대 10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군대가 보유한 현역 병력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푸틴은 러시아가 이 정도 진격하려고 여러 개 군대에 맞먹는 병력과 장비를 희생했습니다. 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 추가로 1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는 단순한 망신을 넘어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과연 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환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망신이라는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망신시키며 계속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지켜보는 게 힘듭니다. 군사 초강대국이라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밀리고 기세를 잃는 가운데 45분짜리 전승절 퍼레이드는 이제 푸틴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직 모르지만 그 퍼레이드의 암울한 장면들이 결국 푸틴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봄 공세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큰 피해와 진격 정체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능동방어라는 새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왜 돈바스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